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내려서 평소보다는 좀 덜 덥긴 합니다만 비가 그치면 날이 또 더워지겠죠. 여름이니까 날 더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날이 더워도 너무 더우면 경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의 야외 활동이 줄겠죠. 그러면 소비도 위축되고, 또 폭염 때문에 곡식이 덜 생산되면 식량 가격도 오르고, 그럼 또 물가도 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생각보다 폭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더운 날씨, 무척 더운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월 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특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동서남북 다방면으로 쭉 살펴볼 건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갖고 오신 얘기의 주제가 폭염인데 예, 비 옵니다 오늘. 그렇네요. 저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좀 찾다가 더우시겠지 했는데 딱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한창 더울 때 이 더운 얘기하면 더 더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약간 좀 그래도 비 오는 날 더위 얘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잘 됐네요. 네, 기왕 준비해 오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날씨, 폭염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죠. 그럼요.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제 기억으로 2018년도부터 폭염을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염으로 뭔가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 보상을 원활하게 해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요. 예.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폭염의 정도가 심해졌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관리해야 될 범주에 포함시켜야겠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웃긴 게요. 이 폭염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폭염이 뭔지부터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꼭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참 여기서 황당하고 재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마다 폭염을 정의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렇겠네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견딜 만한 날씨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다 맞아요. 다르니까. 맞아요. 네. 어떤 나라에 계신 분은 어. 야, 30도 좀 넘었네. 선선하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염이 네.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33도. 예, 그러면 기상청에서 오늘 폭염입니다라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2일 이상 지속됐었을 때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네. 일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그게 2일 이상이면 폭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33도라는 이 온도만을 가지고 그 저울질하느냐 네. 했었을 때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마다 사람들이 폭염에 견디는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온도, 체감 온도가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건 온도 플러스 습도거든요. 그래서 예. 어디는 40도 가까이 올라가도 예. 한국보다는 낫다. 맞아요.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어. 사우디나 이렇게 중동 출장을 가보잖아요.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두바이도 마찬가지지만 온도계를 보면 오늘 난리 났네 생각이 드는데 예. 습도가 없으니까 사실 한국의 이 30도 초반에 네. 온도에 습도 많았을 때보다 오히려 견딜만해요. 그게 어디 가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네. 이 목욕탕 가잖아요. 예. 그러면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가 예, 있습니다. 예. 습식 사우나는 들어가면 눈앞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럴 만큼 습도가 많은데 거기 온도계를 보면 건식은 거의 막 150도 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습식은 뭐 한 8, 90도밖에 안 되는데도 습식이 더 더워요. 맞아요. 더 견디기 어렵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폭염에 대해서 국가마다 그 집계하는 기준점이 다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뜨거웠던 기억이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날씨가 가장 더웠던 거요? 예. 역사적으로? 네.
저는 군대 있을 때 되게 더웠습니다. 94년도시죠. 그 언저리. 예. 아, 제가 그런가요? 예, 네. 그때 맞습니다. 아, 저도 그때가 고등학교 시절이라서 예. 94년도에 학교에서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아, 제가 군대 있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진짜 예, 더웠었어요? 그때가 맞습니다. 아, 94년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 집계 이래 이제 가장 더웠던 폭염이 음. 지속됐던 기간인데 네. 그때 얼마나 됐었냐면 33도씨 이상이 31.1일 동안 돼 있었어요. 매일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이 30일 연달한 거죠. 한 달 내내 예. 하루도 안 빼고 하루도 안 빼고. 비도 안 오고. 와. 그래서 이때 생겼던 유행어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서우디라고 불렀어요. 아, 사우디가 아니라 서우디. 사우디. 그다음에 대구는 그때부터 이제 아, 데프리카. 데프리카. 예. 이 당시가 이제 정말 아주 모두가 기억하는 어마어마한 폭염의 시절이었죠. 예. 그런데 네. 이 이유가 가끔씩 이런 때가 뭐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히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물론 자연재해 분명히 있어요. 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거 분명히 맞는데요. 그런데 몇 퍼센트가 이쪽 요인이다 이렇게 딱 정확한 비율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도시 열섬 현상을 지금 우리의 폭염을 느끼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폭염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요거에 대한 몇 가지 선행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음. 미국의 이제 도시공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들인데 도시가 그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3도씨 정도 더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여름철에요. 그래서 미국 내 도시와 그 주변 도시의 온도 차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여름 시절에는 2.5도에서 4.5도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형태로 앞으로 신도시들은 그런 형태로 도시를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유럽과 특히 유럽과 네.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신도시 많이 건설하는데 그 신도시 건설할 때 슬로건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도시 열섬 현상을 조금 완화하는 형태로 도시를 디자인했습니다. 우린 이런 걸 많이 못 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정말 극단적으로 많은 나라들은요. 평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나라들의 도시들이에요. 별로 안 더웠던. 그렇죠. 어.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이상기후 현상과 도시 열섬 현상이 겹쳐져서 아. 기온이 폭증하면 대규모 사망자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최근에 그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5만 명이었었고요. 와. 예, 유럽이 10,000명이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몇천 명 가까이 폭염으로 사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해 연도의 기록을 기준으로 세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시원서늘한 나라들이네요. 예, 맞아요. 여름 한철 덥긴 덥지만 그 기간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네. 냉방 시설을 이렇게 탄탄하게 구비할 필요가 없는 이런 도시의 국가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규모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데 그렇다면 그들 국가들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또 도래할지도 모르는 간헐적인 폭염 때문에 모든 건물에 냉방 시설을 전부 다 구비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너무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일단 한 거죠. 네. 그래서 도시 자체가 더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어떻게든 신규 도시를 건설하거나 공간을 구성할 때 그런 일을 방지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심지의 열섬 현상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크게 걱정해야 될 이 폭염은 사실 제조 현장, 산업 단지가 주변 지역보다 강도 높은 폭염을 경험하는 게 이미 집계가 다 됐습니다. 그 공장 많은 도시가 훨씬 더워요? 예, 그렇죠. 특히 공장 근처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이 많거든요. 공장이 다 그렇죠, 대체로. 그렇긴 예, 하죠. 예. 근데 이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특정 업종들은 더 많이 쓰거든요. 뭘 녹이고 끓여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산단 인근의 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 도시보다 산업 도시들이 열섬 현상이 훨씬 더 높다. 예, 이런 것들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도시가 조금 선선하게 도시를 짓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설계를 어떻게 하면 도시가 서늘하고 시원해요? 바람이 인위적으로 불게끔 만들어야 돼요. 바람은 불면 부는 거지 불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불거나 더 강하게 불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좁은 통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빌딩과 빌딩 사이 서 있었을 때 아. 거기는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제 대기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다가 네. 그 공기가 다음 공간으로 넘어갈 때 다른 데는 병풍처럼 다 막혔는데 그 사이만 아. 이렇게 딱 틈이 있으니 다 글로 통과하다 보니 예. 일순간 바람의 세기가 세지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항상 한겨울에도 그 빌딩 사이에 있으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너무 추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공간이 중간에 간헐적으로도만 있어도 대기가 아. 순환되면서 조금 선선한 기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럼 게 하나 빌딩과 있고요. 빌딩 사이를 넉넉히 띄워놓으면 오히려 바람이 안 움직이는데 네, 일부러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네. 아 그런 것들로 생긴다는 그러면 거고요. 바람이 그쪽으로 더 잘 분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가 제가 간간히 보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다 도로 쪽으로 빼놓거나 골목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그럼- 실외기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집 안으로 빼면 그 에어컨 트는 보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신식 건물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기운이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나가게 한다든가 옥상에 설치해 놓는다든가 네. 건물 중간에 실외기만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층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네. 골목을 지나거나 쇼윈도를 지날 때 뜨거운 기운들을 더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들이 해야죠. 또 많아요. 자, 그런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네. 바람이 여름 한철에 어디 쪽에서 어디 쪽으로 부는지 그리고 사실 이 바람의 방향은 요즘은 신흥국들은 겨울 때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에너지 수급 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이 신흥국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사망의 원인이나 대표적인 질환이 예. 다 호흡기 질환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태워서 겨울을 나거나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몽골의 울란바타르 같은 데 가보면 예. 한 겨울에는 지금 이준우 기자님하고 제가 떨어져 있는 거리폭이 한 뭐 기껏해야 뭐 2m? 2m 되잖아요. 예. 요 2m보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앞에 그 가시물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매연이 혼탁해요. 그거는 거의 화재 현장에서나 진짜 그 정도 그러는 수준일 때가 있습니다. 수준인데.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도심지에 와서 일자리나 뭔가 예.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음. 국가에서 정비한 그 뭐랄까요? 거주 지역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비한 산업 단지에서만 제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뭔가 그런 곳에 사시는 분은 난방 또는 제조 현장에서 쓸 에너지를 뭔가 열을 내기 위해서 네. 비닐, 뭐 폐 타이어, 뭐 다 플라스틱 태우죠.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해 물질이 온 도시에 다 쌓여가는데, 근데 울란바타르 같은 경우도 처음 도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 워낙 추운 동네니까 네. 바람이 너무 직접적으로 많이 부는 곳을 피해서 수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타르는 분지 지역이에요. 아, 바람 잘 안 통하는 곳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아늑하게. 아늑하게.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 어마어마한 뭐 어떻게 보면 발암 물질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아늑하게. 그리고 울란바타르도 여름엔 폭염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내륙 지방이라 여름이 덥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바람이 또 분지 지역이라서 안 불어요. 아늑하니까. 아늑하니까. 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요. 네. 북한도 지금 사실 똑같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질환이
호흡기 질환인데 네.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겨울을 나기 음. 위해서 또는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뭔가 요리를 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불을 떼야 되는데 음. 역시 냉난방 에너지원을 쉽게 못 얻으니까 뭐 태울 수 있는 거 다 태우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원료를 태우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또 이런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관계가 좋아져서 제2의 개성공단 비슷한 거를 뭔가 또 어딘가 짓는다고 한다면 옛날같이 어설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분지 지역에 바람 안 돌고 암흑하고 네. 그리고 그냥 어디다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저쪽 동네는 아직까지 산업단지로 개발이 안 됐는데 거기서 한겨울에 태우는 폐쓰레기들이 바람이 일로 다 넘어와서 네. 이쪽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신흥국은 위치를 정할 때 바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음. 그거는 폭염도 중요하긴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람을 고려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의외로요. 오, 그렇군요. 폭염에 대한 피해들은 주로 그냥 더우면 사람이 사망한다 그러니까 이거 네. 뭐 재난이구나 싶기도 하고 또 있습니까? 예, 폭염으로 인한 피해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상자들에 대한 집계들을 했던 연구를 보면 고려대 조용성 교수님의 연구 자료가 좀 체계적이었었는데요. 네. 2015년부터 2060년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이 폭염으로 사망할 숫자가 이 연구 결과에서 예측한 최대 숫자는 22만 명에 달합니다. 한 해에 2060년까지 누적된 거. 지금부터 예, 2015년부터 어. 2060년까지요. 그래서 22만 명이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웬만한 전쟁의 사망자보다 많은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유발할 사회적 비용도 최고치의 예측치를 따져보면 106조 원에 해당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폭염은 GDP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작업 능률이 저하되거든요. 일반적으로 1도씨 상승했었을 때 네. 작업 능률이 0.8%에서 0.9%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산업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 이거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제 성장의 총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피해는 사람만 더운 게 아니죠. 가축들의 폐사, 그다음에 과일들의 과실들이 화상을 입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농축수산물의 최종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상하게 폭염이 일어나는 앞 뒤에는 엄청난 가뭄이나 엄청난 홍수가 번갈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으로 인한 피해도 뭐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 예정인데요.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폭염과 관련된 피해로 같이 결부시키고 있고요. 이 폭염이면 날씨가 네. 덥다 보니까 대기상 또는 지상에 있는 많은 물이 증발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 수자원 공사에서 또 집계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집계 내용이 있는데 수자원이 10% 부족해지면 GDP가 연간 6조 4천억 원 정도가 줄고요. 그다음에 폭염으로 또 수자원이 50% 가까이 모자라지면 14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당연히 있다. 농사 잘 안 될 테니까.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고요. 서울도 폭염으로 만약에 물이 부족해지거나 네. 아니면 폭염 이후 갑자기 오는 대규모 일순간의 폭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대표적으로 양천구와 강서구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펌프로 이제 물을 빨리 빼줘야 되는데요. 용량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 처리장에서 이렇게 뭐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드는 게 연간 1,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마어마한 또 변화들이죠. 이게 그다음에 1,300억 원이 그 하수 처리장 약품 파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고 그게 GDP인데 그렇긴 한데 기왕이면 우리가 재밌는 거 하면서 돈을 쓰는 게 보람이지. 그렇죠. 1,300억 원이면 놀이동산 하나 멋있는 거 만들 텐데 뭐 그것도 비용이고 저것도 비용이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수 처리하면서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폭염이 또 안타깝게 요즘 우리 제일 눈살 찌푸리는 경제 현상. 폭염은 물가 상승도 유발하는 요인이에요.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식료품, 그다음에 비주류 관련한 음료
이런 것들이 폭염 기간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일어났던 연도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가격 상승분이 연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다른 연도에 비해 2.6%포인트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 및 숙박 부분에서도 연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그해 연도가 0.9%포인트 또는 0.5%포인트 더 높아져요. 더우면 물가가 오르더라.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마실 것도 더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있는 거 싫어하다 보니 교통도 좀 뭐 택시라든가 뭐 다른 이런 편의 시설이 좀 있는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폭염으로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품목도 있어요. 뭐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의류, 신발은 폭염으로 물가 하락 요인이 유발되는 부분인데요. 마이너스 0.7%포인트 정도 더 낮아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신발. 이게 나가질 않는 나가서 거죠. 안 사니까 그렇죠. 매출이 안 나온다. 예, 요즘 뭐 소상공인 분들 점점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하여튼 이 폭염도 또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만히 과학적으로만 보면 전 세계의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 밖으로 안 나가면. 네. 그럼 결국 그게 돌고 도는 건데 네. 어디가 이렇게 폭우가 오면 어딘가에서는 또 가뭄도 똑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비가 내리는 양은 늘 일정하겠죠. 네, 제 분야는 아닌데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대기학자들에게 여쭤봤거든요. 네. 폭염과 폭우가 관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 잠시 이따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는 2부 이어가서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오늘은 날씨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 보죠.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폭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네. 그 지금까지는 폭염이 이런저런 피해를 준다는 쭉 사례들을 재미있게 들어주셨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 이거 나 그 몰랐네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더운 게 싫죠, 물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폭염도 많아지고 뭐 홍수도 많아지고 가뭄도 많아지고, 그게 홍수가 많아지는데 가뭄도 많아지는 건 그건 서로 반대말인데 예. 그건 또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뭐 그 통합 연구할 때 네. 그쪽 파트를 집필하신 분들에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폭염과 같은 것으로 대기 온도가 1도씨 이상 상승하면 네. 대기가 팽창해서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고 있대요. 아, 그럼 수증기를 더 많이 먹고 있다가 예. 일정 어떤 요건이 돼서 비가 내릴 상황이 되면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아, 그 폭염과 폭우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염 등으로 대기 기온이 올라서 저 대기가 팽창해서 예. 더 많이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가 이게 한 번에 쏟아져 내리면 진짜 폭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 이게 물 부족으로 이어진대요. 폭우는 물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근데 왜 물 부족이에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몰라가지고 여쭤보고 배워왔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물을 우리가 쓰려면 땅이나 강이나 하천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에 이걸 확 쏟아져 내리면 대부분 머금을 틈도 없이 다 쓸려 바닥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자원이라는 건 물이 적당히 간헐적으로 쭉쭉 내려줘야 그걸로 쓰는 건데 하루 그냥 어마어마한 양 내리고 나서 뭐 진짜 한 달 동안 안 온다 그러면 그 물은 다 쓸려 가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연봉을 1월 1일 날 주고 그 12달 동안 안 주면 같은 금액을 주거나 심지어 10%더 주더라도 괴롭다. 뭐 그런 건가 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래서 폭우 얘기하면서 네. 물 부족을 폭염 얘기하면서 물 부족을 피해 규모에 산정하고 또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도 산정되는 이유가 이게 다 맞물려 있기 그래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폭우가 됩니다. 내리면 물이 귀해지는군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그 최근에 근로자들의 일사병, 열사병 이것도 산업재해로 분류했다고 네,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더우면 생기는 질환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폭염 피해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 피해를 입으셨는지 그걸 집계해 봤더니 이게 산업재해가 확실하더라고요.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폭염 피해자들이 폭염을 입었던 장소의 28%가 야외 작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들어서 그 비중이 더 늘었어요. 이젠 30%가 넘어서 32%까지 왔습니다. 예. 따라서 폭염 피해를 제일 먼저 근절하기 위한 장소적인 공간은 야외 작업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만 봐도 이제 산업재해가 맞았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제조 공장 현장만 생각하면 안 되죠. 농사하거나 아니면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피해지가 어디냐 하면 논밭입니다. 이게 이제 14%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산업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길가예요. 이게 10%인데 우리 노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옥외에서 뭔가 세일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폭염 피해를 입은 비중이 10%입니다. 예. 이거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50%가 넘고 거의 60% 좀 안 되는 비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폭염은 산업재해가 맞고요. 나머지도 엄밀히 말하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운동장이 6.8%인데 이렇게 폭염 기간 동안 운동장에서 계속 5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전문 운동 선수들이 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비중으로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실내 작업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폭염은 산업재해다 다 산업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현재 이제 직업군별로 그런 폭염이 어느 직업군에서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취약한지. 네, 역시 저도 딱 보자마자 그분들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올랐는데, 높은 전신주나 아니면 그 또 이 한여름에 제일 더운 데가 어디냐면 그 공기 안 통하는 지하도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분야 종사자분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온열 질환자로 분류가 되고요. 네. 두 번째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세 번째가 광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조 현장,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국방, 공공 부분,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건설. 네, 이렇게 됩니다. 다 관계가 있다. 네, 네. 오히려 제일 그 온열 질환과 관계가 없는 파트는 숙박 음식업점.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 줘야 되니까 다 에어컨 틀어드려 놓고 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부분. 뭐 수업 듣는데 요즘 다 에어컨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괜찮고. 네, 거기는 괜찮은 거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온열 질환 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직업군으로. 그렇군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뭐 자연재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요즘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또 예. 전방위적입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대책, 근로 유형이나 방식에 대한 대책, 인센티브나 또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 환경을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보죠. 이렇게 합시다. 네. 더운 게 이제는 장난이 아니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뭐 정책 혹은 뭐 변화 이런 게 어떤 게 필요한지. 네, 벌써 유럽에서는 예. 폭염주의보가 오거나 폭염과 관련된 이상 기후 현상이 확인이 되면 일단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줍니다. 일단 점심 시간을 2시간에서 국가마다는 3시간으로 늘려주기도 해요. 그러면 밖에 나갈 거고 밖은 더 더운데. 밖에 아니라 어디인가 그늘진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이든 로비든 어디든 네. 간에 쉬라는 거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쉬라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점심시간 이후 바로 복귀를 하면 1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가 제일 덥지 않나요? 이 사무실도 더울 것이니 네. 한 2-3시간 휴식 시간 줄 테니 어디서든 아무튼 잘 숨어서 쉬다 오세요. 네. 여기 1시부터 제일 더운 분들 대부분 이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네. 뭐 용접도 예, 예. 하고 뭐 나르고 하시는 다시 분들. 작업 시작을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냥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쭉 쉬다가 조금 해 떨어지거나 선선해질 것 같으면 그때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예. 스페인은 아예 그게 제도화되어 있다면서요? 시에스타? 네. 쉬는 걸로. 네. 그다음에 아예 근무 시간을 바꿔서 우리 저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 해 뜨기 전에 일 다 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예, 그렇게 일하는 걸로 또 사측과 노측이 합의 보는 또 작업장들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출근을 대신 아침 저녁에 많이 하자. 네. 낮에는 좀 쉬고. 예, 출근을 한 새벽 4시에 할래? 5시에 할래? 음. 이렇게 하는 대신 언제 끝내자. 네. 이렇게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겠네요. 형태로 근로 형태를 바꾸는 거 이걸 합의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농업 부분도 말씀드리면 우리 식량 안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이 폭염을 중심으로 한 이상기후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농사를 망쳐요? 망치는 것 플러스 이제 우리 토양에서 원래 재배되는 작목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재배 북방 한계선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 귤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만 자랐잖아요. 위로 올라오면 추우니까 그렇죠. 안 자라죠. 그런데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고 어찌 보면 우린 폭염이라고 부르는 아열대시던 기후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더 잘 자라는 작물들이 생기겠죠. 그중에 네. 하나가 귤인데 예. 그러다 보니 지금 귤이 어디서 자라냐면 전남하고 경남에서 재배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반대로 사과 같은 경우는 원래 포항에서 사과 옛날에 재배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더워서 거기서 재배가 안 됩니다. 아, 좀 서늘한 곳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사과 그러면 다 경북 지역이 대표적인 재배지였는데 이제 함경도 사과예요? 강원도까지 올라갔고 예. 이러다가 진짜 한경도까지 갈 것 같아요. 아, 시베리아 특산 사과. 진짜 그렇게 때까지 되면 야 이거 진짜 인류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야, 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종자, 종근, 종묘의 로얄티나 이제 저작권, IP죠 지식재산권 네. 예. 이거 우리가 엄청 확보하고 개발을 해놨는데 그걸 이 땅에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렇다고 그럼 우리의 식습관이 네. 갑자기 뭐 동남아인들처럼 그런 걸로 식자재가 다 바뀔 거냐? 그건 아닐 테니. 네. 그러면 우리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터전을 더 위에 어딘가에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있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사과 같은 거는 너무 더워서 못 기르는데 우리 입맛은 아직 사과를 찾으니 네. 갑자기 망고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불편해진다. 쉽게 얘기해서 전통적인 우리 먹거리, 제사상에 놓는 것들 네. 그런 거를 재배할 공간은 적어도 이제 북한까지 올라가 버렸고 그 이상까지 가고 있는 추세다. 네. 자, 그럼 또 거꾸로 그럼 이 땅에서 재배할 건 뭔데? 라고 했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망고나 뭐 예를 들어서 메론이나 바나나 이제 우리나라 이런 데 시설 원해로 하거나 이제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재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재배할 수 있는 전후방 인프라가 아직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종자라든가 이런 거부터 해서 재배 노하우도 아직 없고요. 이렇게 더울 줄 몰랐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농업 부분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요. 할 거 진짜 많네요. 날씨가 좀 변했을 뿐인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댐 정비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규모 댐은 이제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댐이 대규모 댐이에요, 우리는? 우리 그래서 관광지 됐던 뭐 청주호인가요? 충주호인가요? 충주댐, 네. 뭐 소양강댐.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댐들은 다 대형 댐인데. 다 대형 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형 댐을 지을 수가 실질적으로 없는 게 뭐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글쎄요. 땅이잖아요. 그렇죠. 댐을 막으면 수몰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해 줘야 돼요. 댐을 막는다는 건 물을 어디다 담아놓는 거니까. 담아놓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수위가 어디 올라가서. 예, 어디 읍내, 어디 시내 다 잠기는 곳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요즘 다 사유지잖아요. 요즘 뭐 사유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사유지지. 댐 짓는 그 공사비는 얼마 아닌데 그것 때문에 수몰되는 지역 땅 보상해주는 보상비가 훨씬 비싸다.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댐 건설은 사실 쉽지가 안 되고, 않고요. 예. 또 지역마다 간헐적으로 예전엔 저수지를 통해서 물을 조달했는데 그 캐파로는 이제 그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 소규모 댐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뭐죠? 소규모 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 군 단위로
아주 작은 규모의 댐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곳 중에서는 청송 영양 이쪽 부분에도 조그만 댐을 하나 건설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물을 다시 올려 가지고 밤에 그 전력을 안 쓸 때 그걸 다시 내려보내는 댐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수몰되지는 않고 네. 뭐 저수지 느낌의 댐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예.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대규모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호수들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또 호수가 있으면 또 이 호수 때문에 또 근처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농업용 호수로 지금 조성하려는 개수가 975개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저수지보다 좀 큰 느낌의 저수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금융 부분에서도 폭염과 관련돼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상품이에요. 날씨 보험. 예, 폭염이 이제 산업재해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라든가 또는 하청업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네. 여러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도 나름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데 회사에서 이런 일순간 위해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보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염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네. 또 일선 제조 현장에서 그걸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런 전반적인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달성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일순간 폭염이었을 때 무조건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축사를 새로 지을 땐 네. 무조건 그 자동적으로 스프링클러가 틀려져서 더울 더우면 때 그냥, 더우면 자동 샤워. 자동적으로 샤워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거. 예. 축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덥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빌트인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더울 만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어라 이제는 뭘 그렇죠. 짓든지. 예.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요. 네. 폭염 때문에 우리가 관광 산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키장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예. 그러면 기후 보험 이런 것들을 또 관광 업계에다가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또 농작물이 폭염 때문에 재배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재배 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뭐 다죠, 뭐. 날씨 때문에 돈 버는 분들도 많군요. 들여다 보니 뭐 안 팔던 그렇다고 보험 할 수도 같은 것도 있죠. 뭐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제대로 대응 안 하면 또 돈 잃는 일이 또 생기는 거고. 또 뭐 얼마 전에 또 해수부에서 제정한 법안인데요. 네. 갯벌법을 만들었는데 이 갯벌법을 만들게 된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취지를 이제 이유가 있죠. 담거든요. 예. 그 취지 중에 하나가 또 폭염이에요. 폭염으로 인해서 갯벌이 또 황폐화되거나 이 갯벌의 순 기능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라버린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들을 또 보존하기 위한 갯벌법을 제정했던 근데 바도 법을 있습니다. 만들면 수분이 안 날아가요? 이제 그런 걸 보존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인위적으로 수분이 안 마르는 건 아닌데 물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다든가. 갯벌을 갯벌답게 유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날았던 쓸 수 있다는 법.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 때문에 국가에서 새로 지수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게 많은데 해양 예보 지수 6종 늘었고요. 선박 운행 지수 4종 늘었고 해양 예보도도 한 20종 정도 더 늘려서 정례적으로 자주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양 예보라는 건 조업하는 선박은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하는 걸 텐데. 그런데 폭염도 관련 있는 게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없잖아요. 바로 직사광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화될 때마다 바로바로 예보로 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또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매우 더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야, 이것 이런 다양한 대응들이 지금 나타나고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골치 아픈 일도 벌어지고 뭐 또 중간에 돈 버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게 될 텐데 이쪽 산업이 계속 커지겠죠. 기회도 많을 거고. 예. 사실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예전에 한국이 그 제조 현장에서 뭐라 할까요?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를 하나 꼽았던 게 예전에는 한국은 우리 금수강산 변화되는 사계절이 있기 사계절. 때문에 이게 예. 이제 자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산업적으로는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뚜렷한 사계절이. 네.
좋은 게 아닌 게 산업적으로는 더울 때도 대비해주는 냉방 시설에다가 예. 추울 때도 대비해주는 뭐 온열기구 이런 걸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구축비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뭐 유럽의 여러 지역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은 반은 뭐 안 해도 일순간 여름 한철 더울 그 기간만 예전에는 버티면 된다 이런 기조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일찌감치 이렇게 냉난방 기구를 처음부터 빌트인하고 산업 현장에서 적용했던 우리나라가 폭염 기간에 노동 생산성 떨어지는 비율이 더 낮아요. 그렇겠죠. 에어컨 있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유럽은 뒤늦게 그런 거 공조시설해서 넣고 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야가 좀 바뀌었어요. 한국은 진작부터 그런 설비 아래서 근로자들이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위로 한 40도 가까운 것에서 밑으로도 한 3, 40도 가까운 한국인들은 체감온도 100도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니 조업이 좀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정말 세계 최악이죠. 뚜렷한 사계절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 보면 뭔가 해발 고도가 높은 땅 같은 경우에는 꽤 도움도 되기도 할 텐데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